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환경과 사회 강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핵 에너지와 방사능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입니다. 저는 더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흔히 들려오는 원전 사고나 가동 중단에 대한 그러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집사람은 매우 불안해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환경이 그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원전으로 인해서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험성을 항상 안고 산다고 하는 것이 또 행복한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 더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하여 우리가 환경을 우리 세대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그러한 몫을 우리가 빼앗아 당겨서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들의 자원을 다 활용해 버린다면은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신의가 없는 참 부끄러운 조상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미래 물려주기 위해서 참 양심적인 그러한 조상, 선조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바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이 더 커져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 또한 역시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지구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오존층 파괴의 경우 적극적으로 취한 그러한 국제적 조치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가 줄어드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성공적인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있어서도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흔히들 글로벌 워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라는 말과 더불어 기후변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구의 기온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그러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소적인 기후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다른 때보다 더 추워지기도 하고요.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기후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기온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씨인데요. 서시 15도씨인데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 2도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양이 아니고 그 1, 2도로 인하여서 지구 환경은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환경 재난들이 야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쇄 효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기후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오존층 파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그러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프레온가스, CFC라고 하는 것이 오존층을 파괴시켜서 성층권 내에 있는 성층권 내 25km 상공에 존재하는 오존층을 파괴시켜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자외선이 지표면으로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해 효과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해 자외선의 투과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피해가 있는데요. 그러한 피해를 우리가 줄이기 위한 그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지구온난화의 원인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학기 초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기후변화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 지구 긴 역사를 들여다보면 몇 차례 빙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몇 차례 또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구의 기온은 자연적으로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 주기에 걸쳐서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주기적 변동을 보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그것은 자연적으로도 우리가 빙하기를 끝내고 간빙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자연적 기온 상승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도 온난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 인위적인 요인이 가세를 함으로써 그 온난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100년 동안 산업화의 결과로 온실가스가 대거 배출되게 되었고, 즉 주요 온실가스로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CFC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CFC, 프레온가스도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CFC를 통제하는 것이 온난화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산업화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배출량을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주된 소스가 바로 화석연료란 말이죠. 운송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자동차가 바로 이 화석연료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사용되는 총 에너지량 중에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또한 매우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마다 아하, 저 자동차가 지금 내뿜는 매연이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능하면 걸어다니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온실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은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되는가? 물론 온실 내부에다가 난로를 피워가지고 온실 온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온실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주된 기능이죠. 그래서 햇빛은 온실의 유리를 쉽게 통과하여 온실 내부의 기온을 올려놓습니다. 온실 내부의 기온이 외부 기온보다 올라가게 되면 온실 자체도 복사를 하게 됩니다. 저온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저온 복사를 장파 복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파장이 긴 그러한 빛을 적외선을 내놓게 되기 때문에 이 저온의 장파 복사 결과 온실의 온도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리가 장파 복사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파 복사는 상당 부분, 즉 태양으로부터 오는 가시광선 혹은 자외선의 그 단파 복사는 잘 통과시키는 반면에
장파는 덜 통과시킨다. 그 얘기는 결국 온실 내부의 온도를 높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와 같은 효과를 온실가스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구 전체를 유리로 덮어놓은 것처럼 온실가스들은 태양 복사인 단파 복사를 잘 통과시켜서 지표면에 도달하게 하는 반면 지표면이 내보내는 장파 복사는 덜 통과시킵니다. 흡수를 많이 해서 대기 중에 잡아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을 복사평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사평형을 이동을 시켜 놓아서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파 복사의 통과량이 늘어나고 장파 복사의 통과량이 줄어들면 결국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복사량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끝없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두께의 어떤 온실가스층이 유지된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어느 정도 상승하다 멈춰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온실대기층이 계속 두꺼워지는 데 있는 것이죠. 온실가스층이 계속 두꺼워지게 되면 온실효과는 더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은 더 상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온실효과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태양에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파 복사의 형태,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많은 에너지를 실어서 지구로 들여보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대기 중에서 구름이나 대기에서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요,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도 일부가 이렇게 지표면에서 반사돼서 대기 중으로 그 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표면에서 복사되는 열이 대기를 뚫고 우주 공간으로 장파 복사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장파 복사로 나가던 빛의 일부가 구름이라든지 혹은 구름 같은 거에 의해서 반사돼 가지고 다시 지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온실가스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요. 지표면이나 혹은 대기 중으로 그 에너지가 흡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층이 두꺼워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온실가스 층이 지금 여기 층에만 이렇게 몰려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구 대기 전체에 걸쳐서 온실가스 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구에서부터 지표면에서부터 우주로 나가야 될 빛을 차단해서 대기 중에 잡아놓거나 혹은 지표면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결국 지구 대기권 안에 그 열들이 갇혀버리는 그러한 형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일까?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해수면이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에 걸쳐서 해수면이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쭉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쭉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해수면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이 왜 상승을 하냐면 결국 빙하가 녹기 때문인 것이죠. 만년설이나 빙하가 녹아서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러한 빙하, 또 지표면에 쌓여 있었던 만년설,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해수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해수 자체가 열 팽창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해수 자체가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는데요. 그것이 팽창을 하게 되면 결국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겠죠. 침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침수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밀물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밀물 때 물이 들어올 때 침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밀물도 또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사리와 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리가 일어날 때 특히 밀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썰물도 많이 빠지지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더 높은 지역까지 물이 올라온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해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횟집 같은 것들에 물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죠. 저지대는 물에 잠기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저지대에 있는 농경지 같은 곳들이 침수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한번 농경지에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바닷물이 몇 미터 수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도시와 농경지가 경작지가 이렇게 해수면 그 고도가 낮습니다. 해안지대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수면의 상승은 결국 농경지나 도시의 침수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삶에 큰 피해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경작지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식량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되겠고,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골게 된다는 얘기고, 배고픔이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러한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해서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과연 해수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해수면의 상승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현재로 그냥 고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투발루라고 하는 작은 섬 국가는 결국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이 환호초로 형성된 이 작은 섬은 결국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 지역이 돼버리면서 결국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탈바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는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특히 만년설, 지표면에 보면은 저 히말라야라든지 높은 산에 만년설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눌리고 눌려가지고 아주 얼음이 돼가지고요. 빙하가 되어 있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밀물 중에 그 만년설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이 엄청난 양인데요. 그것이 사실 서서히 녹으면서 또 물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많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해주고. 근데 그게 녹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단 말이죠. 갑자기 녹아버리게 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다 밑으로 쏠려서 내려가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녹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던 농경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물이 줄어들어. 그죠? 깨끗한 물, 활용할 수 있는, 농경지에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농업상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 파괴가 예고되고 있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평균 기온이 올라가자 생물들의 서식 분포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어떤 지역에 살던 생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생물들이 그 지역으로 옮겨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게 되죠. 그 생태계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종이 멸종될 수도 있고요. 물론 잘 이주해 가면 살 수 있지만 이주해 가지 못하면 결국 멸종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면 파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물론 인간 사회에도 많은 위험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생태계 파괴는 아주 가깝게는 우리의 보건상의 위해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은 열대지방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아노펠러스 모기라고 하는 것이 전염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모기의 서식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어요. 멀지 않으면 우리나라까지도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리아에 더 쉽게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기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모기가 더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열대성 질병이 만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열대성 질병들도 역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서식하기에 적당한 혹은 그 중간 숙주들이 서식하기 적당한 환경이 갖춰짐으로써 더 많이 창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또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막화 현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증발량이 늘어나고 강수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더불어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죠. 기후변화.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갑자기 가뭄이 온다든지 갑자기 기온이 급상승을 해서 열사병이 막 창궐한다든지 혹은 너무 기온이 낮아지는 그러한 혹한이 닥쳐온다든지 평상시의 기후와는 달라진 그러한 기후 분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많이 바뀌었죠. 3만 4온의 그러한 주기적 패턴이 겨울에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지 오래이며 봄이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장마도 언제 시작됐다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서서히 기후가 따뜻해져서 열대성 작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히던 명태와 같은 차가운 바다에서 많이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수산업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한대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환영을 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를.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전에는 키울 수 없었던 작물들을 키울 수 있게 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구온난화를 곡소적으로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러한 지구온난화에 잘 대응을 해서 수산업이나 혹은 농업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고 한다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업상의 실패를 경험하고 변화한 환경에 적응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피해들을 우리가 감안할 때 지구온난화는 정지시키거나 줄여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있고 국제적 압박 가운데 우리는 온실가스를 통제해야 하는 그러한 국가적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많은 노력들이 마련되고 있죠. 기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할지 에너지 효율이 더 우수한 것을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업종을 전환하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늘리지 않으면서 혹은 줄이면서 더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체질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거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기업에서 감축해야 될 온실가스 양을 감축을 못할 경우에는 감축을 많이 한 그러한 기업에게서 그 권한을 사야 됩니다. 돈을 주고 권한을 사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드려야 되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 남는 양을 다른 곳에 팔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발효된 것인데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온실가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을 해야 되겠다. 결국 에너지 생산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에 의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결국 화석에너지를 활용해서 화력발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에너지를 줄인다면, 그죠? 또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사용을 줄인다면 온실가스 줄일 수 있겠죠, 발생을. 또 자원 절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그러한 생산물들, 그 자원을 개발하고 운반하고 또 여러 가지 물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냉난방 에너지, 전력의 절약, 수돗물 절약, 공해전자재, 대중교통 이용, 카풀 재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등 우리가 되도록 에너지 활용을 줄이고 자원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상품으로 소비 양식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활용 휴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좀 품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활용 휴지를 활용한다든지 재활용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는 그러한 공정을 사용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 또 음식물 같은 거로 얘기하자면 원거리에서 운반해오는 그러한 음식물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가공 과정을 덜 거친 그런 음식물을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운반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또 가공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하죠. 포장 뭐 이런 것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포장도 좀 줄이고 생산 공정을 줄인 그러한 천연 상태의 음식물을 우리가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폐기물의 재활용의 실천, 그렇죠? 폐기물들을 잘 분리수거해서 하셔서 그거를 재활용한다면 우리가 온실가스의 발생을 좀 더 줄일 수가 있다. 당연히 집에서도 가능하면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폐품 활용. 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중요하겠죠. 온실가스를 실제로 줄이는 방안.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놓을 수가 있고 더불어 깨끗한 산소도 많이 발생을 시켜서 우리의 생활을 더 쾌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존층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많이 분포하는 산소, O2죠. 대기 중에 산소가 태양광의 자외선에 부딪혀서 산소에 태양광의 자외선이 부딪혀서 O3로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엔 물론 O2가 O2개로 갈라지겠죠. 그것이 이제 O2와 다시 결합을 하면 O3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존은 O3라 해서 오존인데요. 오존층은 높이 15 내지 40km 높이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층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2 내지 8 ppm 정도의 농도로 이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구 오존량의 90%가 15km에서 40km 높이에 분포하고 있고요. 10%는 10km 이하인 대륙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자외선을 받으면요. 다시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 즉 O2와 O로 분해되면서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지구상에 떨어지는 자외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 정도만 지표면에 도달을 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99%의 자외선이 오존층에 의해서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에서 오존이 생성되고 분해되면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성층권 상부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효과예요. 그로 인해서 유해한 자외선이 지표면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오존층이 파괴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된 원소는 할로겐족 원소들입니다. F, Cl, Br, I. 특히 염소. 이 중에서 특히 염소라고 하는 놈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할로겐족 원소들의 특징은요, 반응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물질하고 이렇게 결합하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CFC는요, 염화 불화탄소의 준말이거든요. C가 하나는 염화를 의미하고, 카본입니다. 앞에 있는 건. 뒤에 있는 C가 염화를. F는 플로르, 불화, 불소를 의미합니다. 탄소인데요. 이 염화불화탄소류에서 특히 염소 부분이 반복해서 오존과 결합을 해가지고요, 오존을 분해해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현재 무분별하게 대기 중으로 많이 방출이 되고 있어요. 당초에 CFC를 개발했을 때에는 이것이 아주 꿈의 물질이었어요. 안정화된 그러한 물질로서 좀처럼 분해되지 않으므로 한번 사용하고 버린다 하더라도 다른 그런 어떤 위해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용도 또한 아주 많아요. 주택 단열재의 발포제를 만들 때, 스프레이의 불연성 분사 추진제, 스프레이 칙 뿌릴 때 그 나오게 만드는 추진제요. 에어컨의 냉매, 소화기의 충진제, 정밀기기의 세정제, 씻을 때 쓰고요. 소파 등의 쿠션을 만들 때 그 발포제, 거품을 만드는 냉장고 냉면 나왔고요. 컴퓨터 인쇄 회로기판의 세정제, 세척하죠. 냉장고, 단열재의 발포제, 제자가 잘못됐네요. 단열재의 발포제,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 자동차 의자 등의 발포제, 공업용 용도, 뭐 이런 것들이죠. 세정제, 발포제, 냉매, 뭐 이런 식의 용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던 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것을 그냥 막 이렇게 대기 중으로 날려보냈더니 이게 안정한 물질이라서 아무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오존층에 가서는 이 오존층에 있는 오존을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한번 염소가 CFC가 분해되어서 염소가 나오면 그 염소가 오존과 결합을 해서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오존을 파괴하는데 수천 번에 걸쳐서 그 반응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염소가 엄청나게 많은 오존을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외선이 무사통과 지표면까지 무사히 도달을 하게 되면 많은 위해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외선의 종류가 A, B, C로 보통 나누는데요. 파장의 대역에 따라서 나눕니다. 파장이 가장 긴 게 자외선 A고요. 파장이 짧은 게 C인데요.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장이 짧으면요,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C가 가장 에너지가 커서 위험한데요. 다행히 거의 오존층에서 다 잘 차단이 됩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태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탠 한다고 해서 자외선 A를 쪼이거든요. 피부를 태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외선 B의 경우에는요,
비타민 B를 생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B의 생성. 과하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UVC, 자외선 C의 경우에는 가장 위험하긴 하지만 오존층에서 대부분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해를 볼 것 같으면요, 보건상의 피해가 있어요. 바로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을 되도록 피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B나 C 같은 경우가 위험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특히 생태계를 파괴하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생물들의 DNA를 변형시켜서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고 또 생물들이 생존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량 생산이 감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광합성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회복 능력이라든지 효소 활성이 둔화되어서 결국 식량 생산이 감소하는 그러한 위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SPF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자외선을 얼마나 잘 차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발라줘야 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가? 대체 물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CFC가 특히 염소 부분이 많은 피해를 일으키니까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CFC와 유사한 물질들을 개발을 해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HCFC, HFC 뭐 이런 것들이 대체 물질이 개발되어 나왔고요. 결국 이것들은 오존층을 덜 파괴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이라고 해서 오존 파괴 지수가 낮은 물질들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낮은 게 아니라 이것도 어느 정도 파괴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의 개발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도록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이 사용되는 그런 물품들을 가능하면 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의 사용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헤어스프레이 사용 줄여야 되겠죠. 예. 그 밖에 세정제나 발포제의 경우에도 이러한 물질들을 쓰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오존 구멍이 남극에 크게 뚫렸었는데요. 10여 년 노력한 결과 오존 구멍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은 그러한 의정서에서 규제한 대로 성진국에서 CFC의 생산량을 줄이게 하는 그런 강제 효과, 또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국가에서도 장차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국제적 노력의 결과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의 양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오존층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점차 오존층 파괴로 인한 효과가 줄어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의 환경의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현대 과학이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현대 과학의 힘은 환경 파괴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명은 그 지속성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심각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파국에 치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환경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의 보존과 회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요.